오늘 그 덕수궁에서 우리 백제 왕족이신 여승곤 씨를 모시고 통일국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고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영우방송, 엄마방송, 송구자방송에서 집중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말할 내용을 잠깐 적어왔습니다. 그 순서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화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국가 지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통일국가의 정책 방향성 내지는 국가 방향성이 되겠죠. 먼저 이 1번부터 11번까지 뽑았습니다만 순서가 약간은 변동이 됩니다. 먼저 정통 우익의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통령직 복귀와 향후 통일국가 국정계획 및 정치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헌법 84조 외에서 외환과 내란 외에는 탄핵될 수 없는데, 그리고 형사상의 범죄들은 임기가 끝난 퇴임 이후에 비로소 그게 형사소추가 되는데 또 불구하고 자익들이, 공산당들이, 남노당이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불법 탄핵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북폭을 계기로 시간의 문제지만 곧 통일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참 노심초사하고 고초를 겪지만은 이것이 정말 씨앗이 되고 고난의 고통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통일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익의 남한 폭동과 6.25 사변, 자익 남노당의 국가장악과 불법 탄핵, 그리고 평화협정 등 자익의 사회장악 위한 재반 통일전선 전술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자익이 이렇게 득세하게 된 데는 혹자든 많은 국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익이 이렇게 나라를 정말 장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길게는 전국 해방 공간과 6.25 전쟁, 그리고 광주 폭동과 지금 불법 탄핵까지 이러한 시기들을 거치면서 남노당은 현존합니다. 남노당이 이렇게 국가장악을 해왔습니다. 그 남노당이 이렇게 불법 탄핵을 하게 된 경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남노당이 이렇게 간도 크게 불법 탄핵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적 요소와 대한민국 외적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적 요소는 북한가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종 완성이 됐지만 ICBM이 그전부터 거의 소형들은 초소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 자익이 힘을 얻었습니다. 남노당이 힘을 얻었고, 국내적으로는 로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로스쿨 통해서 자익정당과 우익정당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편이 있습니다. 종편 설립. 그리고 종편 설립 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된 거죠. 불법 탄핵을 하게 된 겁니다. 로스쿨은 어떤 것이냐면 제일 주 타겟은 정치인입니다. 물론 판사, 검사와 사회 지도층이 있지만 제일 주 타겟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치인의 자녀에게는 대학 입시와 그리고 로스쿨 가가지고 판사와 검사와 로펌
가서 고위직에 있는 것과 그리고 공기업 등에 특채되는 것과 하다못해 누구나 군대에 대해서 다 군 입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역 문제. 병역 문제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군 장교로 갑니다. 로스쿨 자제들에게는 이 정치인 자녀들에게는 자파오빠 딸 것 없이 자기 자녀들까지 군대에 군 법무장교나 군 법무관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안민석과 김성태가 어느 날 갑자기 빅딜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자익정당과 우익정당이 이런 정치적인 사돈관계, 경제적인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좌우정당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파정당까지 극소수 빼고 자익이 되거나 반자익이 된 거죠. 자익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우익정당까지 많은 경우가 자익이 되거나 반자익인이 되고 반자익정당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동반합니다. 보통 아시죠? 판사, 검사, 고위직으로 가다 보면 나오면 얼마 벌죠? 돈으로 환산했을 때 보통 판사, 검사, 고위직이나 로펌 갔을 때 고위직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균 50억 전후를 법니다. 아시죠?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코스를 좌우정당이 연합하면서 경제적인 것까지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지위를 상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 이렇게 보장하는 좌우의 그런 계략이 이 확약이 로스쿨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편입니다. 종편은 200만 대 만들었습니다. 자익정당에서 모 국회의원이 종편은 말과 같아 또는 홍준표는 내가 주도적으로 종편을 만들었다 하는데 홍준표도 조금 이상하죠. 나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자익들은 이렇게 신분을 숨기는 거죠. 실체를 숨겼었는데 종편을 통해서 이러한 탄핵으로 이어지는 길게는 연방지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종편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지상파를 능가합니다. 24시간 국민들에게 자익의 왜곡된 정보와 자익의 왜곡된 선전선동을 국민들에게 세뇌하는 것이 종편 방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김성태와 안민석의 빅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로 각각 나섰겠죠. 자와 이과 우익의 대표로 나선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만의 계약이 아니라 빅딜이 아니라 각각 대표로 나선 거죠. 우리는 흔히 안민석과 김성태의 빅딜 때문에 탄핵이 이렇게 무르익었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로스쿨을 통해서 좌우정당이 연합을 했고 우익정당이 적어도 반자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편을 통해서 국민들을 24시간 세뇌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민석과 그런 김성태 빅딜로 말미암아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공산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6.25 전쟁과 광주 폭동과 불법 탄핵과 평화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화통일입니다. 연방제는 적화통일과 동격입니다. 연방제 되는 순간 적화통일인 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공산화되는 프로세스의 대사건은 6.25 남침, 광주 폭동, 불법 탄핵, 평화체제, 평화협정, 그 다음에 바로 연방제 적화통일입니다. 이렇듯 자익의 남한 폭동과 자익의 국가장악과 이러한 통일 절수들이 있어 왔습니다. 각 항목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상호 중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북핵과 미국 해구산 정책과 미국의 핵 전략의 승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핵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핵은 이미 북한만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공산 양진영인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몰랐다고 하면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북핵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북핵을 막기 위해서 삼축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삼축체계는 이거는 엉터리고 사입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군사 전략가와 군인들이 만든 건데 제가 이게 왜 틀린 건지 제가 낱낱이 이 시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군사 사이트 아시죠?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되어 있죠. 거기가 우리나라 최고 민간 군사 전문가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군인 관계자들도 이 방송을, 본 방송을 보겠지만 그 비밀 사이트 회원들의 군사 역량은, 이 군사 전략 역량은 군 전문가 집단을 적어도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인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게 한 분인 김명기 분이 공직에 입문했죠. 몇 년 전에 그 전략가로서의 그 사지를 인정받아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제가 그 회원입니다. 거기 속해서 뭐 활동도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축체계가 왜 틀린 건지 말을 하겠습니다. 삼축체계의 1축은 킬체인입니다. 저기 미사일 선제 공격 징후가 보이면 타격하는 게 킬체인입니다. 2축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입니다. 이거는 저기 미사일을 날렸을 때 요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3축 체계 세 번째 축인 대량 응징 파괴 체제인 KMPR입니다. 이것이 왜 사이비하고 틀린 건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킬체인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북한 미사일들은 스커더, 화성, 노동 등 여러 유형들이 미사일이 있지만 다 액체형입니다. 지금 고체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액체와 고체의 차이는 액체는 발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 최소 1시간 전후 최대 4시간이 걸리는 액체 미사일입니다. 지금 북한의 모든 미사일은 액체 미사일이고 그걸 즉시 발사할 수 있는 고체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고체형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액체형 미사일에 주안을 둔 킬체인입니다. 지금은 북한은 동굴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동굴 속에서 액체형을 전부 1시간이든 4시간이든 주입한 다음에 나와서 바로 발사합니다. 그럼 이건 제가 명명한 겁니다. 액체형 미사일이지만 고체 미사일이고 고체형 미사일입니다. 고체형 미사일. 이걸 어떻게 킬체인을 타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날라오는데요. 그러면 군 전문가와 군 전략가들이 만든 킬체인이 사입이라는 것이 입증되죠. 동굴에서 이미 액체 연료를, 액체 로켓을 고체화 내지는 고체형으로 만들어서 바로 나와서 바로 발사하는데 어떻게 킬체인이 성립됩니까? 둘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거는 북 미사일이 날라올 때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날라올 때 그걸 요격한다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을 칠 때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거리도 칠 수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해설 시 내려올 때는 우리 한국은 중거리 발사가 안 되지만 고각 발사하면 한국이 그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높여가지고 그 포물선을 수학 배웠죠. 포물선을 낮게 하면 한국에 떨어집니다. 강하면 떨어지고 태평양 떨어질 걸 한국에 떨어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축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거는 낙하할 때 마 20 이상입니다. 이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고청 상층 방어는 SM3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는 SM3로 하겠다. 그 다음에 중청은 사드로 하겠다. 저청은 팩2, 팩3, 팩2로 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을 고각 발사했을 때는 마 20 이상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한국형 미사일 KAMD로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역시 이 전략이 사이비하다는 게 입증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축 체계를 말하겠습니다. 대량 응징 파괴 체제. 이거는 미국의 미사일 전략입니다. 미국의 정치 외교 용어이기도 하고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정치 외교 용어나 군사 용어는 동격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외교나 정치는 항상 전쟁과 동반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군사 용어가 정치 외교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거 미국의 핵 전략의 용어인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이나 일반 확정 파괴 전략은 정치 외교 용어지만 군사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은 강대국 대 강대국, 힘이 같은 강국끼리 상대방이 날라오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도 발사하겠다 이겁니다. 이 강대국이 존재해야만 서로 국력이 같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또는 소련이
러시아가 프랑스와 같은 약한 강국을 약한 핵 보유국을 대비해서는 나온 전략이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이 아니라 일방 확정 파괴 전략입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프랑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와 북한이 1대1 핵 강국입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러시아, 소련, 러시아, 프랑스, 미국, 북한인 일방 확정 파괴 전략으로 대입되나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새로. 이거는 상호 확정 파괴 전략도 아니고 일방 확정 파괴 전략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영구 확정 파괴 전략입니다.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이 미친 전략이죠. MAD입니다. 약자가 MAD, 미친 전략이랍니다. 상호 확정 파괴 전략. 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PAD입니다. 영구 확정 파괴 전략입니다.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은 강대국끼리, 일방 확정 파괴 전략은 강대국과 약한 핵 보유국끼리. 우리는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를 보거나 다른 나라를 보거나 북한을 봤을 때 영구 확정 파괴 전략의 대상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방금. PAM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삼축 체계의 마지막 체계인 KAMD, 대량 응징 보급 체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삼축 체계가 북핵 방어를 위한 삼축 체계가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핵 전문가가 홍준표가 삼성역에서 시위할 때 가서 연설했죠. 그 전문가들이 이걸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군인들도 모르고 담당 군인들도 모르고 우리나라 최고의 핵 전문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와 핵 전략 전문가가 있습니다. 핵무기 전문가가 있고 핵 전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핵 전략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삼축체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의미하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백제 왕족으로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백제 왕족입니다. 저는 고구려 백제 주몽왕의 후손이며 백제 왕의 후손이며 계백장군의 후손입니다. 계백장군은 왕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릴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요즘 계획하는 바가 있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죠. 저희 아들은 사진에 나오지만 매우 큽니다. 자기 반대 운동을 하다가 21살 때 이 세상에 떠난 우리 아들은 천재입니다. 작년에 자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옷을 저는 대외 활동용으로 많이 입고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우리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같은 옷을 입는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대외 활동할 때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작을 때 입었던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호연지기와 기상과 전략적 판단과 거시적 안목을 저는 몇천 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저는 주몽왕과 백제왕과 계백장군의 그 DNA를 100%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말을 하겠습니다. 미국 제가 국본 집회에서 시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말을 다 못했습니다만 미국의 상시 전략 배치를 한다는데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니까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상시 배치를 한다는 등 순환 배치를 한다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배치했을 때 과연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뉴욕이 날아가고 샌프란시스코 날아가고 워싱턴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평화체제로 안 바꾸고 북한이 미국이 한국에서 핵 주둔을 할 수 있습니까? 선제 타격을 하겠습니까? 미국이요? 인공위성으로? 못합니다. 동굴송에서 북한은 산악 요새 국가인 스위스와 스웨덴으로부터 TBM 최신형 땅굴 굴착기를 수백 대를 도입해서 땅굴을 팔고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땅굴이 파져왔습니다. 하마스까지 수출하는 기술입니다. 북한 기술은. 그리고 요새들을 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백 미터 밑에서 러시아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인데 그걸 모방한 입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으로도 파괴 못합니다. 북한 요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핵폭탄, 수소폭탄이 장착돼서 바로 나와서 뉴욕을 향해서 나가는데 미국이 평화체제로 안 바꿉니까? 평화체제로 안 가고 한국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한국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상시 배치 전략이나 우리의 삼축체계가 다 사이비하다는 것을 제가 시청 앞 국본 집회에서 잠깐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SMBL, SLBM이란 잠수함도 뭐 북한 걸 다 잡는다 하지만 다 못 잡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군사위성을 통한 적 잠수함 추적 기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KH-11형 위성이 그걸 100% 잡는답니다. 각국의 잠수함들의 100% 잡는 기술에 대해서 세미나를 받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100% 존재하는 트롯 100%라 하더라도 100%로 잡는 기술이 있나요? 군사 기술이며 이런 과학 기술이 있나요? 그게 실전에서 그게 100%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KH-11 계열은 영상 정보 처리하는 위성이고 나머지 위성들은 신호 처리 위성입니다. 그렇듯이 북핵과 핵우산 정책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핵 전략은 북한과 우리가 동등하게 핵 폐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를 하든 자체 개발을 하든 북한과 동등하게 핵을 우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핵 보유를 합니다. 북한이 핵 파기를 할 때 우리는 파기합니다. 샬터처럼 미소간 샬터 조약처럼 우리 동등하게 핵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일본이 핵을 보유할 때는 우리는 동시에 핵 보유합니다. 일본은 거의 98%핵 보유 국가죠. 그건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통일 대한민국 핵 전략은 이렇습니다. 전쟁 전략상 전황 및 전쟁 전략과 전황적 전쟁 상황 예측과 정령용입니다. 지금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 전략 그리고 전황적 전쟁 상황 예측과 정령 종료입니다. 전쟁 전략 전황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은 이거는 뭐 북한도 알고 있을 테니까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포인트, 핀포인트, 미국은 북한을 핀포인트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선제 공격이죠. 제한 공격입니다. 제한 핵전도 될 수 있고, 제한전도 될 수 있고, 제한 전쟁 내지는 제한 핵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 공격, 원포인트 공격을 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이나 핵기지를 수백 군데를 750으로 나왔죠. 750군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전으로 그 다음에 나가겠죠.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북한의 주요 거점이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동반됩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제가 전략 담당하는 어느 집단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또 군사 군사 매니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접했습니다만,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북한의 우리의 미군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듯 핀포인트 공격을 하고, 원포인트 공격을 하고, 전면전을 한다, 제한 전전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어떤 걸 하냐면, 북한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지도부의 명령 하달을 막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그 지도부의 명령 하달을 막습니다. 1번.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통신 체계를 괴멸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통신 받았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설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자전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 그 요새들을, 핵 거점들을, 시설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핵 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할 때 제밍으로 격추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떨어지는 걸 요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적 수뇌부를 파괴한다는데 아주 천재일호의 기회가 아니고는 수뇌부 파괴는 힘듭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요새든 뭐 주석국이는 그거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천재일호의 기회가 아니면 적사 안 합니다. 대부분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걔들은 섹션 2개로 대우를 합니다. 섹션 2개로 걔들은 행동하게 되는데, 살아남아서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살아있던 죽던 관계없이 명령 내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지만 국가입니다. 사이비 국가인데, 걔들은 각 제대별로 중대장이 죽었을 때는 중대장이 사망했을 때는 소대장이, 사단장이 사망했을 때는 연대장이, 대대장이 사망했을 때는 중대장이, 이런 식으로 각각씩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았던 죽었던, 왜 살았던이라는 말은 이미 폭격이 되면 김정은은 밖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죽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걔들은
일단은 김정은이 죽었을 때도 1호 명령을 못 받는다 할 때도 북한에 남한이나 미국에 핵 보복을 하라고, 일본에 핵 보복을 하라고 이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미 김정은이 없어질 때 걔들은 각급 매뉴얼로 작성을 해가지고 1호 명령이 하달 안 될 때 미국을 공격하고 감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고 남한을 공격하라는 매뉴얼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수뇌부의 명령을 파기한다는 것이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통신망,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매뉴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비 파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올라갈 때 제밍을 한답니다. 전자방해를 제밍을 하는데, 제가 아는 군사 상식으로 제밍이 잘 되는 미사일이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이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현 기술로 많은 실패 끝에 공대공은 비행기끼리 쏘는 미사일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거의 제밍 매우 잘 됩니다. 현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되는 미사일이 공대함이든 함대공이든 함대함이든 이 미사일들이 그 다음에 제밍이 잘 됩니다. 근데 지대지 미사일은 제밍이 힘듭니다. 지대지 미사일은 대륙간이든 중거리든 이리 올라갈수록 제밍이 힘든 미사일들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하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이 기술은 제밍으로서 날아갈 때 격추가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단계, 여기 한다는 건 제가 삼축체계나 삼축체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미국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과 핵 시설을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봉쇄하기 위해서는 지대공 포스트를 전부 개멸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가 봉쇄할 때는 여러 유형의 헬리콥터도 가야 됩니다. 수송기도 가야 됩니다. AC-130이 가야 됩니다. 전투 수송기죠. C-130을 개조한 AC-130이 가야 됩니다. 물론 전술기가 800대 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대공 포스트, 맨패드인 휴대용 미사일 비롯한 모든 지대공 포스트를 개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핵 거점과 핵 시설과 수뇌부 시설을 계속 입구를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면 못 놓습니다. 못 놓을 때 우리 특수부대나 미군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고 동시에 북계에서 탈북한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1,500명이 자문 입대 청원을 했죠. 그분들을 선무 공작에 동원하십시오.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동요할 때 제일 먹히는 것은 B-51을 통한 B라 살포도 있지만 북한에서 탈출한 친구들이, 동료 군인들이 와가지고 선무하고 그들 말로 선전선동이죠. 선전활동, 이걸 뭐라 하죠? 군용으로 이런 정훈활동을 했을 때 더 먹힙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하면은 북한은 무너집니다. 입구를 봉쇄하십시오. AC-130을 동원하고 모든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하십시오. 동원해서 주요 포스트 입구만 막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친다고 안 친다고 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친다고 안 친다고 이렇게 설왕설래합니다만 지금은 반반입니다. 지금 서로 설전을 통해서 이러면 확전될 수 있는 앞에까지 확전의 경계선까지 가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막무가내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반전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EU까지 나섰습니다. EU나 유럽까지 나서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공격의 그 직전까지 갔다고 하지만 엄밀히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미국 언론들이,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문재인이 북한 편 들어서 트럼프를 국제 외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전쟁 반대한다. 왜 문재인 혼자만이, EU도 반대한다. 미국 국내 여론도 반대하는데 왜 트럼프 혼자만이 이렇게 나서냐고 문재인이 남도당이 그 전법을 구사하는데,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중앙정보부 출신, 지금 현직 국정원이나 안기부 출신들하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우파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의 적인 남노당에게 하는 말이고, 북한 계례도당에게 하는 말이고, 트럼프에게 하는 말이고, 미국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고, 미국 언론과 유럽에게 또 동시에 제가 명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남로당과 자익우익당의 상해 결론들은 아까 그 심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강주폭동이 사회와 이 세대에 미친 악영향과 그 악영향, 강주폭동이 사회와 세대에 미친 악영향과 그 해결 방안. 강주폭동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전교조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6.25 사변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은 강주폭동입니다. 뭐 미선양의 그런 또 있지만 가장 양대축은 6.25 사변과 6.25 사변에 자기들 말한 미군의 그 잔악상과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6.25 전쟁의 미군의 그 잔악상과 6.25 전쟁이죠. 그 하나 강주폭동 때문에 얘들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무기가 세뇌하는데 학생들을 선동하는데 핵무기가 6.25와 강주폭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강주폭동만 없었다면은 전교조가 이렇게 불법 탄핵까지 이어지는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주폭동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강주폭동은 북해군이 그 공산주사파와 간첩 김대중과 김영삼도 포함됩니다. 간첩도 김영삼도 간첩입니다. 공모한 국가 반란행위입니다. 폭동입니다. 아시겠죠? 전두환은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 이씨, 전주 전씨, 완주산 전씨의 후계입니다. 그 가장 친했던 사람이 전라도 해남 출신인가의 장세동이죠. 가장 친한 사람이 전라남도 전남인입니다. 장세동.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군민들이요,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 경상도 군인들이 씨를 말리러 왔다고 선동을 하고 했는데 그 전라도 특수부대, 공수부대의 3분의 1, 4분의 1은 전라도 군인들입니다. 공수부대 그 인원 멤버가.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을 해놓겠던 온갖 악한 말들이 있죠. 공수부대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공수부대가 이러이러한 잔인한 짓을 했다고 전 국민을, 강주도민을, 전남도민을 해놓겠던 용어들은 나와있죠. 북한 최대의 전쟁사 박물관인 금천 전쟁박물관이 있습니다. 평안도에 금천 전쟁박물관에 있는 그 용어들을, 그 수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강주폭동 때 날랐어요. 거기다가 5.18만 대입해가지고요. 예? 전라도 김관식 씨의, 전라남도 도민인 김관식 씨의 양심선언이 있죠. 강주폭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미 무장공비 북해군이 600명이 강주에 투입됐고 또 600명은 선무활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선동활동으로. 그 일원이 한 명이 와가지고 낚시꾼으로 위장해서 와가지고 이 강주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한테 한 걸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유튜브 가면 나옵니다. 이렇듯 자익은, 남로당은, 공산당은, 좌파는 이렇게 강주폭동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괴뢰해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이 실체를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고 다 관련시켜서 말씀하겠습니다. 우익당이나 우익진영에게는 자익 프라치 활동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남로당이, 노동당이, 좌파가, 자익이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시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전부와 무력기관이 있습니다. 선전부는 선전선동기관, 무력부는 군인, 군대, 경찰, 사법기관이죠. 선전부를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로 치환하면 언론, 여론조사기관이죠. 언론이 신문방송입니다.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출판 인쇄도 광의의 선전부죠. 군인은 군대는 북한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두 기관이 항상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은 우선기관입니다. 그리고 걔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이 방금 두 기관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우리 활동합니다. 그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반대 진영에 불화치를 심는 겁니다. 만약에 공산당인, 남로당인, 자익이, 좌파가, 빨갱이가 반대 진영에 불화치를 안 심는 프레치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은, 남로당은 반대파에게, 즉 반대 대특점에 있는 세력에게, 우익당이나 우익파에게 불화치를 안 심는 것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거죠. 스스로 공산주의자인 것을 포기하는 행태인 거죠. 그렇듯이 우리 좌파 정당이나 아니 우파 정당이나 우파 모임이나 우파 집단에 우파당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파당, 우익 집단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당에
비상대책위원회 있죠?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공산주사파 출신입니다. 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공산당이, 공산주의자가 동국군이 소련이 망할 때 다 우파로 전향한 자들이에요. 우리 선구자 대표님께서 정말 탁견을 발휘하셨습니다. 좌파 전과자들이죠. 그야말로 좌파 전과자들입니다. 순수하게 좌파에 있다가 넘어온 그런 민간인들 말고 지도자로 나서려는 사람들,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방송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들 있죠. 또는 어떤 집단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최고나 간부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좌파 전과자들의 정의가 좌파 전과자의 정의가 그들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뉴라이트가 사실은 좌파 출신들입니다. 공산주사파입니다. 그들이 공산당이 망할 때, 러시아 공산당 동국군이 망할 때 다 우파로 넘어온, 친일파로, 뉴라이트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출당을 한다는 등 그런 망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의 직계라인입니다. 지난번에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전 방송에 다 나왔을 겁니다. 제가 지시해서 나갔습니다. 그 대선 직전에 홍준표가 양화대교의 사법시험 존치 모임 대표가 고공단식 농성 시위를 했을 때 제가 사법시험 존치 모임의 자문위원입니다. 전략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입니다. 대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 연락해가지고 논평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학생은 내려와라.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논평을 낸 걸 학생이 안 내려왔습니다. 가시적인 걸 보기 전에 안 내려온대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서로 그동안에 피드백이 있었지만 안 내려오겠대요. 생명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생명이 우선이니까 내려오려 했지만 안 내려오더라고. 생명이 우선인데도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화가 왔길래 그럼 내가 한 번 더 힘을 써보겠다 해서 홍준표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그때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대선 주말이었잖아. 대선 그 다음 주 바로 대선이니까. 주말에 월요일날 대선이었습니다. 화요일날 대선인데 영등포로 갔다가 신촌 갔다가 가는 길인데 영등포 쪽인 양화대교 가가지고 학생을 설득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라든지 기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이 홍준표 대표에게 연락해서 간 그분입니까? 하길래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맞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홍준표의 직계라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전에 밝혔듯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우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우익의 대표니까 지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홍준표가 그랬을 때는 저는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적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도 좌파들이 공산주사파가 보좌진을 비롯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뉴라이트 보셨죠? 혁신이도 그렇죠. 바른정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다 좌파입니다. 공산당이 잘 쓰는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원리죠. 3파전 원리입니다. 3파전 원리. 공산주의자 남노당이 가장 잘 쓰는 원리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원리가 3파전 원리인데, 3파전 원리인데 뭐냐면 걔들이 범민련에서 썼습니다. 범민련. 그러니까 문익환이 있을 때요, 범민련을 만들었죠. 그 남한 자익을 움직이기 위해서, 남노당의 지시에 의해서, 노동당과 남노당의 지시를 위해서 남한 사회를 움직이고 남한의 재정당을 움직이기 위해서 범민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투표권이, 결정권이 3표입니다. 남한 그 공산당에게 1표, 또 북교에 1표, 재외국민에게 1표입니다. 남한 공산당에 1표, 남노당에 1표, 북교에 1표. 그러면 재외국민에게 1표면은 그 표가 몇 표가 나오겠습니까? 다 3표가 같은 놈이지만 보나마나 그 2표도 바로 공산당 아닙니까? 재외국민은 북한인데요. 다 독일을 중심으로. 그 3파전 원리가 이번에 열린당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박지원 지기인, 북지기인 안철수를 동원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민주당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3파전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익 우익으로는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이놈들이 3파전 원리를 적용해서 우익, 중도, 자익 만들어서 이기려고 만든 겁니다. 이겼죠? 형식적으로 이때가 이겨왔지 않습니까? 자익을 만들고 중도, 자익을 만들고 우익당을 만들고 중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3파전 원리입니다. 연방제가 3파전 원리입니다. 연방제 되면은 그 전에 국회는 하겠죠. 연방제 되면은 연방 대통령 김정을 뽑기 위해서 남한의 1표, 남한 정당 좌파당의 1표, 우익당의 1표, 이겁니다. 같은 3파전입니다. 남한과 실질적으로 3파전인데 형식적으로는 2파전이죠. 실질은 3파전입니다. 보십시오. 형식은 2파전, 내용은 3파전입니다. 남한의 1표,
북한의 한 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북한은 김정은이 한 표로 통일됩니다. 남한은 0.5표입니다. 그러면 3파전 원리 맞죠? 범민련 안철수를 중심한 3당 분당 그리고 연방제 이렇게 북한은 3파전 남노당은 3파전 원리를 굉장히 애용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스쿨을 통해서 좌파당 정당과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이 연합하고 우파정당이 좌파정당이 되고 우파정당이 반좌파정당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좌파정당이 됐죠. 한국당도 반은 좌파입니다. 좌파정당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정의당 이런 애들은 말할 필요 없죠. 좌파정당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듯 그럼 이게 자익의 프라치 활동의 내역들이죠. 그리고 우리 집단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내에도. 우리 내 보면은 우리 국보는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우리 국보는 그야말로 좌파 전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한국당에도 신한국을 위한 모임에도 서경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당에도 조원진이나 변희재가 있습니다. 변희재는 좌파 공식 선언을 안 했지만 국민들은 전향자로 알고 있죠. 형식은 좌파 전향자가 아닌데 내용은 전향자로 알고 있습니다. 변희재를. 형식은 좌파 전향자가 아닌데 우파 전향자가 아닌데 내용은 좌파 전향자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노총이 이래 생긴 민주노총을 만든 그 자가 서경석입니다. 민주노총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해방신학 아닙니까? 민중신학. 북한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게 SOS를 칭하면 자기들은 우리를 반제 수구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미국, 북한과 소련과 러시아, 중국의 조력이 아닙니까? 그들 말에 의하면. 북한은 유럽의 영국의 경험론과 유럽의 합리론이 합해서 칸트의 관념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칸트의 관념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인생을 중시하죠. 칸트의 관념주의를 집대성한 것이 헤겔입니다. 헤겔이 관념론을 만들었는데 헤겔 좌파가 10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습니까? 제가 부탁해서 말을 빨리 했는데도 10분 남았어요. 헤겔 좌파가 이렇게 넘어온 것이 칼 막스죠. 마르크스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 프랑크푸르트 학파니 네오 막시즘인지 만드는데요. 그 받은 것이 남미에서 억압의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독일의 정치신학과 합쳐서 그 전통을 받은 게 해방신학을 맞이한 것이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아닙니까? 민중신학의 그 대표자가 서경석 아닙니까? 도시산업생계를 만들었어. 민주총회 현실을 만들었고 경실련을 있는 경실련을 만들어서 넘겼죠. 자익들한테. 그자가 무슨 그리고 조원진도 그렇습니다. 외대 출신입니다. 외대는 NL의 산실입니다. 양대 산실이 NL입니다. 예? 이석기, 임수경 다 외대 아닙니까? 외대 분교가 있고 본교가 있지만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용인분교나 외대 시문 캠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 출신입니다. 운동부 출신이고 박근혜 특검에 찬성했다 지금 해가지고 전략적인 행위를 하는 게 그게 표가 안 날까요? 그래서 정미용, 정강용 이런 자들 다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사모 출신이고 변희재는 전향 안 했고 그래서 애국 국민들이 너무 굉장히 많은 수가 애국당에 가 있는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경석과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전향했다면 전향자들의 징표가 하나 있습니다. 징표는 절대 선두에 나서지 마세요. 이순에 머물 뿐만 첫째 이순에 계세요. 두 번째 요건은 이순에 머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건은 순수하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십시오. 이 서경석 목사의 장점이 그거죠. 굉장히 발이 넓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백모 박승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유력한 스타인에게도 말을 할게요. 일부 유력하지만. 우리, 지금 백모나 이자들이 서울대 졸업했다고 지금 이렇게 좀 기고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자들이 서울대 A급 학과 출신입니까? 미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백모는 정치학과입니다. 정치학과는 50년대 말, 자유당 정권 때 탑학과지만 지금은 B급 학과입니다. 지금 등판을 기다리는 인사들이 우리 내 옆에 있어요. 예? 학륜고사, 선두그룹이 지금 4개 있단 말입니다. 빈말로 들립니까? 백제왕족으로서 말합니다. 백제왕족으로서 거짓말 안 합니다. 내 주위에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파 학생들 여러분, 슈타인즈나 백모의 그런 처세술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지적으로나
지표상으로나 우수한 사람도 제게는 있습니다. 어디서 그들의 그 서울대 네임밸류로 국민들을 해롭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들 분들은 서울대 B급 학과잖아. B급 레벨이잖아. 서울대 내에도 내가 서울법대 칠 때도 서울대는 270명 모집할 때 다 엘리트가 아니었어. 각각의 전교 1등 또는 그 지역에 1등이 왔지만 걔네들이 엘리트가 아니야. 그 중에 10%만 엘리트였잖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야. 정설이야. 서울대 270명 모집할 때 그 중에 10%만 엘리트야. 거기는 너희들이 뭐 미학과 출신이고 백모가 거기 들어가? 그야말로 식으로 B급, C급, D급밖에 안 되는 놈들이 감히 어딨어? 기관만 정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감히. 가스는 놈들. 그리고 나쁜 놈들. 국민이 아무리 순수하게 있으니 순박하게 있으니 그리 속이면 되겠어? 이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되지만 그들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는 말도 됩니다. 우리 우파 세력에는 등판은 안 했지만 쟁쟁한 전략가는 좀 제가 좀 더 빠릅니다. 전략가와 그런 브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등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노당의 계급 배치도를 하겠습니다. 남노당 자익 계급 배치도는 그 중간계급 김노준 계통의 삼각형 구조가 있고요. 최고 상층부의 삼각형 구조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C급입니다. 우리가 한명숙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숙은 B급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안기부라든지 정보기관에서 내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서울대 모 교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고 두목을 알았는데 제가 유추하고 알아낸 바로는 A급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정보기관이 알아냈던 최고 순회부는 최고 순회 한 명은 서울대 모 교수입니다. 이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자가 아닙니다. 그자는 B급이었고 실제로 A급입니다. 남노당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60년대에 난파 간첩이 있어서 간첩에게 포섭되었고 그래서 통역당을 만들고 주사파를 만들고 만들었다는데 그리고 뭐 또 정부 지역당이 최초에 뭐 노동당 간부가 들어와서 간첩 고위 간부가 들어와서 만들었다는데 남노당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남노당 없어졌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종파분자로 박헌영이 처형될 때 남노당이 없어졌다고 선언을 했어요? 남노당은 이름을 달리해서 이름을 달리해서 내려왔어요. 그 하부 조직이 주사파, 통역당, 인혁당, 반민련, 민민투, 전민투 이런 정당들입니다. 아로 행동대원이죠. 김일성이 남노당 없었다고 공개 선언도 안 했고 남한 내에서 없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없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건 남노당에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주사파 내에 또 다른 주사파 내 비밀 그룹인 거 알죠? 비밀 그룹 따로 있습니다. 그 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은 그거의 당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남노당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 내에 그런 얘들이 계층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폭동과 같은 제2의 광주 폭동 같은 현상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지론을 통해서 얘들이 진지를 구축한 거죠. 북한에 우리 저기 어떻게 하냐면 부산에 영화진흥회 등이 내려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지금 영화인들 알죠? 좌파의 그 주류가 영화인들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광주 폭동과 같이 부산 폭동 같은 현상이 일어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 그 당시에 문화 진지론의 그거죠.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 두 가지를 할게요. 자익의 통일 전략 전술이 있는데 이러한 남노당의 지시를 받아서 각 정당이나 각 단체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게 필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동당의 지시가 있으면 남노당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노총에게 전달합니다. 민노총은 우리 전국의 방송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3노조가 있지만 100% 된 겁니다. 다 자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떠듭니다. 그리고 정규조를 통해서 애들을 또 떠들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있어요. 행동대원. 금속노조가 이런 강업병이나 한미 FDA라든지 한미 FDA나 반대 시위나 촛불 시위에 현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자익당들은 또 국회를 장악해서 떠듭니다. 그러면 또 그 좌파 문화예술인들이나 좌파 문화예술인들, 연예인들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또 떠듭니다. 이게 각각의 각각의 진지가 구축된 다음에 하나의 단일 진지로 돼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엎은 겁니다. 그래서 6.25와 광주 폭동과 불법 탄핵을 통해서 연방제 즉 공산적화로 가는 겁니다. 불법 탄핵은
이런 로스쿨과 종편과 빅딜을 통해서 꽃을 피웠죠. 잠깐만요. 예, 그리고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과 장기 정세와 통일. 아까 전쟁 상황 전황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각 여러 채널로 방금 제가 여러 채널에서 들으라고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블랭크 처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국내외적인 본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과 장기 정세는 핵 전략은 그렇게 하십시오. 정세는 제가 시간 상계상 못하겠네요. 그 사무엘 헌팅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열전은 사라지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대길로 남는다 했는데, 제가 이 원서를 지금 번역됐지만 제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그때 번역되기 전에 원서로 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입수해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남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산당이 혼합해서 남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국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미국의 MD에 가입해야 됩니다. MD에 가입해서 중국과 대치를 해야 됩니다. 중국과 대치한 데에서 우리가 중국과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의 균형으로서 서로 무역할 건 무역하고 교류할 건 교류합니다. 꼭 MD 가입한 데서 미국과 우리가 미국의 MD에 가입한 데에서 중국과 전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중국과 얼마든지 설린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린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 당국자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장기 전략입니다. 우리 국가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취하십시오. 고전주의 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 뭡니까? 신자유주의인 시카고 학파의 경제정책과 케인즈 학파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구현하면 됩니다. 구현하면 되고, 그리고 NL이니 PD니 같은 편이에요. 원래 NLPD 있잖아요. 이게 원래가 NLPDR이에요.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NLPDR입니다. NLPDR 같은 놈들이에요. 그들 내에서는 상호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우리 보고 우파 좌파 나뉜다는데, 사상 논쟁이고 종북모래라는데, 자익들은 늘 반복하는 일이 사상 논쟁이고 정치 논쟁이고 노선 논쟁입니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좌파 우파로 구분하자 했는데 자익 우익으로 구분하세요. 항상 공산 주사파라고 공산을 붙이고요. 이거는 유럽 정치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통용되는 정치 수로입니다. 자익 우익으로 하세요. 우리가 왜 그게 물러서야 됩니까? 자익의 그 선전선동이 돌아놨어. 우리가 왜 자익 우익이라는 좋은 용어를 버려야 됩니까? 쓰십시오. 그리고 그거 제가 이제 끝으로 결의로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익, 즉 남노당의 발본색은 위한 향후 정책 과제와 실효적 대책이 있습니다. 결의와 겹쳐서 5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적 대책은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수천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이 문건이 나돌고 있죠. 북한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유물론에서 인간을 영혼이 없고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을 1억이고 죽였죠. 몇천만 명 죽였죠. 그래서 인간 자체를 숫자의 개념을 안 봐요. 얼마나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공산당 세계 행동 강령에 보면은 거짓말과 살인은 적극 건장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고 하는 거를, 걔들은 건장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문건이 빈말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 죽입니다. 지금 2천만 명, 3천만 명 죽이라는 문건이 돌고 있죠. 걔들 고난 행군 때 몇백만 명 죽였죠. 1000만이 죽었으면 걔들 정권을 내려놨겠습니까? 그게 그 원리가 유물론에서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에. 그리고 세계 공산당 선언 등 공산당 강령에 거짓말과 선동과 속임수와 살인은 1번째 요소다. 세계 공산화, 국가 강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남노당이 현존하듯이 코민테런은, 세계 공산주의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코민테런은 없었다는, 세상 코민테런이 돼서 사라졌다는데 안 사라졌습니다. 코민테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 방송했던 것은 제가 선구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익과 우익이 이렇다. 그리고 간첩이 있다 할 때 무슨 장군님, 우리 우파 장군님에서 우파 장군님 간첩이 있다고 또 유튜브에서 언급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대부분 가장 빠른 겁니다. 최신입니다. 제가 대부분 유튜브에서 짧게 나와서 몇 번 안 나와서 언급했지만, 이 용어 하나하나, 수로 하나하나는 제가 독창적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명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뺏기 위해서 행동했고, 수천만 명 국민을 죽이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책임자급들 비롯해서 중간 간부들인 언론인들, 방송인들, 연예인들, 영화인들,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합당히 받고, 사형을 받을 건 사형을 받고, 무기징역 받을 건 무기징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익 및 남도당 발본색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와 실효적 대책인데요. 제가 시간상 정책 과정은 많이 못하겠네요. 이런 견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시재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시재정. 방공을 국시로 해야 됩니다. 우리 방공은 좌파들이 방공을 하도 남용을 하니까 방공의 국민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방공은 국시인데 좌파들이 하도 이렇게 진진원을 구축해서 방공이 어떻다 이래서 방공법도 국가보안법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후퇴를 한 겁니다. 방공이 뭘 남용이 됐습니까? 방공은 남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겠다는 것이 왜 남용이 됩니까? 그럼 헌법을 남용하겠다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100% 공산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커튼을 펼쳐보면 공산화 된다 안 보이는 거죠. 혹자는 연방제와 지금부터 연방제까지 한 3년을 보는데요. 그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과 트럼프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건 한 달 만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요소가 성립됐고 확립됐고, 그것을 트럼프 때문에 도장만 찍고 있다 뿐이지, 도장만 찍고 있다 뿐이지, 발표만 하고 있다 뿐이지, 공산화 된 거 아닙니까? 영국의 무대를 펼쳐보세요. 그 커튼을.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안 찍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3년이 걸린답니다. 지금부터, 탄핵부터 지금까지. 무슨 3년입니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미국만 아니면 한 달 만에 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언론이 넘어가고 모든 포털이 넘어가고 다 넘어왔는데 왜 공산국가가 아닙니까? 왜 공산국가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권분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표가 딱 한 개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표가 뭐냐면요, 상권분리입니다.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주당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주몽의 아들이고 백제왕의 아들이고,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니까요. 계속 내려오면 몇 천 년 후로 내려오면 아들입니다. 백제왕으로서 왕족으로 말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공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남들에게 이거는 부탁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 꺼낸 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 컴백할 거다. 통일은 부폭이 끝나면은 시간의 문제지만 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리고 화려하게 남도당을 척결한다. 화려한 외출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남도당을 척결합니다. 저는 광주에 영구가 있는 백제 왕족입니다. 광주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산 살았지만 김대중을 찍었고 노무현을 찍었고 문재인을 지지했었습니다. 노스쿨 때문에 바꿨지만. 광주도민들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남한테 부탁할 수 없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시재정, 방공은 국시로 한다.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 자익, 즉 공산주의 남도당 좌파 자익의 발효를 초동 조치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통일헌법, 형법,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조직법, 검찰청법, 군형법, 국정원법, 헌법재판소법 등 주요 각법에 국시 방공과 자익 척결을 제일적으로 규정한다. 왜 각 법들을 제가 길게 설명했냐면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법원조직법에는 판사,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시한 겁니다. 국시를 방공을 한다 했고, 제1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인류 문화에 빛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자익의 국가 반란으로부터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공을 국시로 정하고 자익 색출과 체포, 처벌을 최우선의 국가 정책으로 정한다. 제2조 국가와 국민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수천만 명을 집단 사륙하려다가 실패한 전체 공산주의자와 자익 반란에 가담 또는 협조한 국가 반란 사범인 대통령, 총리, 대법원장,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근한대행 포함,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 담당 재판부, 재판관, 검사, 방송인, 언론인, 영화인, 연예인, 교수, 문화인, 예술인, 출판인, 인쇄인, 노조원, 교사, 공무원과 민간인은 자기범과 부자기범의 구별 없이 해당 각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엄중처벌한다. 자기범은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부자기범은 어영부영 행동했거나, 쉽게 말하면 어영부영 행동했거나 발만 살짝 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3조 공산주의자이거나 이에 부자기로 동조한 자이건 반란으로 국가의 중대범죄를 범한 중죄인이기에 연금 수거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통일된이 아닙니다. 공산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국가 지침, 즉 공산화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국가 정책 지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널리 퍼날라 주십시오. 널리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통령,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는 영원하다. 고